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요즘 달리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또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러닝 열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도시마다 열리게 되는 그런 마라톤 대회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기 마감이 된다던가 아니면 또 제가 최근에 보았던 어떤 그런 기사를 보면 작년에 나왔던 건데 1년 동안 달리기 운동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적이 있다라는 사람이 무려 32%더라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했던 그런 여론조사였는데 그러니까 그 조사가 2023년도 거였으니까 그 2년 전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23%밖에 없었거든요. 23%에서 32%로 늘었다는 얘기는 정말 절반 가까이 폭증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달리기 인구가 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닝화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인류는 언제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는지, 왜 달렸는지,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달리기를 인류가 즐겼거나 문화 속으로 끌어들여 왔는지, 그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스포츠로 또 사람들의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맥락을 잡아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달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 자신이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은 평생 꽤 많이 달렸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달리는 것보다 이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쪽에 강박이 있어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참 많이 달릴 때는 러닝머신 위에서 20km 이상 달리기도 했으니까 진짜 많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가을 이후에 몸이 제가 좀 안 좋아져서 사실은 달리기를 이전처럼 하지는 못하는데요. 요즘 이제 절반 정도는 걷고, 절반 정도는 뛰고, 또, 뛸 때도 속도를 좀 낮춰서 이전하고 좀 달리해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감질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달리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달리기 열풍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20년 먼저 시작했어. 이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쨌건 이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보는 것도 좋아해서 제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달리기에 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책에서 본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류는 언제부터 달렸을까? 왜 달렸을까? 여기에 대한 그런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주로 이제 생물학이나 인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견해들이죠. 인류는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학계에서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숲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 위에서 살거나 숲에서 살거나 이러면서 주로 채집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인류의 어떤 그 선단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해성이 충돌했든 아니면 다른 어떤 기후 변화가 있었든 해도 뭐라고 그럴까요? 토양이 바뀌게 되고 완전히 환경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곳이 숲이었는데 숲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곳이 초원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떠올리시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인류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을 바꿔야 되죠. 다시 말하면 채취로부터 사냥으로 바꾸어서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 혹은 사바나를 가로질러서 또 다른 곳으로 대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류의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떤 그 개체들은 달리기를 시작하고 직립보행을 시작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오래 이주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립보행을 통해서 두 발로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인류가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데니얼 리버만이라는 인류학자가 내놓았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인류답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달리기다라는 견해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인류가 적응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되었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이 달리기 속도가 동물들 중에 아주 빨리는 동물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빠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으로 바꾸었을 때 인류가 냈던 최고의 속도는 보통 45km 정도라고 하는데 100m 달리기 중에서도 가장 빠른 그런 구간을 잰 거죠. 그것도 가장 빨리 뛰는 선수의 경우를. 근데 아시는 것처럼 치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뛰는 거에 비하면 인간이 뛰는 그 최고 빠른 속도 자체, 순간 속도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인류가 최초로 사냥을 했던 그런 동물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영양 같은 동물들이 있을 텐데
영양을 추적해서 잡기 위해서는 달리기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그러면 빨리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오래 달리기를 하자라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그런 이제 인류의 특성으로서 이제 선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냥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다른 동물, 그 어떤 동물보다도 오래 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영양 같은 그런 동물을 추적할 때도 사냥할 때 포위망을 이렇게 좁혀가는 방식으로 계속 뒤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양은 전략 질주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인간하고 달리 체내열을 배출하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계속 따라가던 그런 인간이 그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털이 없다라는 특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데스몬드 모리스 같은 학자가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보시게 되면 인류는 사실은 오래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부터 이미 한 300만 년 전부터 털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몸에서. 그리고 이제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털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요. 털이 없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피부에서 이 땀샘 같은 것이 발달하게 되고, 이 땀구멍을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땀을 분비시킴으로 인해서 몸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쿨링 효과가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오래 달려도 인간은 상대적으로 몸을 계속 특정한 상태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해 가면서 오래 달리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털이 많은 짐승들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빨리 달리다 보면 그것을 단순히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으로밖에 열을 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혀를 빼물고 이렇게 헉헉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지친다는 얘기고 오래 달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인간은 사냥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기후변화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가리켜서 데니얼 리버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인간의 달리기를 만약에 선호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인간은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견해가 아닐 수 없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일 것이고요. 기록이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인류는 거의 초반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고대로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즐겼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그 문명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이고 또 이집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지역 모두에서 이 군주,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파라오라든지 이런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일단 그 종교적인 어떤 축제, 예를 들면 추수감사제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피라미드 같은 데 앞에서 파라오가 뛰었다는 기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뛴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 같은 것을 백성들에게 인증을 받거나 혹은 과시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 3년마다 혹은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종교적인 축제에서 피라미드 아래에서 백성들 앞에서 달리기를 했다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람세스 2세는 90살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고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좀 약간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례가 있죠. 바로 그리스에서 있었던 올림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올림피아라는 지역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에 있는 지명 이름이죠. 아테네 서쪽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펠로폰네소스 반도 중에 이제 서쪽에 올림피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마을이나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올림피아에서 기원전 8세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올림픽과 같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스포츠를 즐기고 경기를 즐기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1896년부터 이루어졌던 올림픽 자체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적인 연원을 가져와서 이었던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혹은 각 도시국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있었던 스포츠 행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당시에 무슨 경기 중에서 예를 들면 권투 경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슬링도 있었지만, 가장 인기 있고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로 선호되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 경주였다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말하자면 스타디움 같은 게 있었던 건데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원형으로 이렇게 뛰는 방식이 아니었고 왕복 달리기 형식이었다고 하죠.
단거리의 경우는 이제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횃불을 들고 이제 뛰면서 한 번 딱 질주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장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특정한 스타디움에서 가장 먼 거리를 잡아놓고 왕복 달리기로 수십 번을 왕복하면서 가장 멀리는 한 5km에 해당하는 거리를 달린 그런 경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고요. 당시에 이렇게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굉장한 영예가 있어서 상금도 주고 막 이랬다는 건데, 화폐가 이제 넓게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올리브 오일을 상금으로 주었다는데, 아테네에서 열렸던 한 그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그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 무려 이 올리브 오일을 100항아리를 선물로 우승자한테 주었다는데, 현대로 이렇게 돈을 따지게 되면 대략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돈이니까 당시로서도 엄청난 돈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승자는 부와 영예를 누리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연금을 받거나 세금을 감면받는, 어떻게 보면 현대에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을 회관 같은 데를 가면 음식 공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극장 같은 데 가면 항상 맨 앞자리는 그 사람 것,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대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죠. 달리기를 할 때에도 일단 장내 진행자가 있었다고 하고, 장내 진행자가 아주 큰 소리로 차례대로 선수를 호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을 말하고 어디 도시 출신인지를 말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 이름이라든지 혹은 그 선수의 이름을 호명하는 방식하고 정확하게 똑같다고 할 수 있죠. 달릴 때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고 하고, 그 당시에 총은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시작을 알렸을까? 어떤 길다란 그 특유의 어떤 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높이 든 상태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끈이 바닥에 닿는 순간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는 그런 방식을 당시에 떴다고 하죠. 그리고 그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경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달리기 선수는 전부 다 나체였다고 하죠. 그리고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뛰었다라는 어떤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고대로부터 이 달리기랑 관련된 전문적으로 달리는 사람, 말하자면 직업으로서 달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선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령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운송수단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지금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각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상황들을 전달을 급하게 해야 될 경우에 달리기를 전용으로 해서 달리는 것으로서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근대가 오기 직전까지도 이런 전령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전령과 관련해서 가장 좋고도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었던 것은 놀랍게도 잉카 제국입니다. 잉카 제국은 이제 16세기에도 그랬다는 건데요. 잉카 제국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달의 책을 설명하면서 그 서양이 만들어낸 10가지 프레임에 관한 책을 소개하면서 그 잉카 제국의 문자 시스템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키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매듭 문자 혹은 매듭으로 된 기록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매듭으로 된 거든지 아니면 구두로 전달받은 어떤 정보가 있어서 급하게 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전령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잘 뛰는 전령 한두 명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것을 구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전령이 직업인 그 젊은 청년들이 4명에서 5명 이렇게 오두막을 짓고 따로 살았답니다. 그 달리는 길이 있고, 인간이 6,000보 정도를 걸을 때마다 하나씩 이정표가 아예 고정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달려야 될 길이 확립이 됐다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전 주자가 달려와서 오두막까지 오게 되면 다음 주자가 얼른 나가는 시스템이고, 직접 구두로 전달받거나 그 키프라고 말하는 그 매듭으로 된 그 체계를 쥐고서 뛰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고 하고요. 계속 이어 달리기 형식으로 전력 질주에 가깝게 달리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속에서 정보의 전달 속도가 하루에 320km였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일 텐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2시간씩, 3시간씩 달리는 시스템이 아니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이었냐면, 피사로에 의해서 이제 잉카 제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이 점유를 하게 되는데, 스페인들이 점유를 하고 나서 잉카 제국 땅에서 스페인은 원래대로 그냥 말에 의해서 이 말 탄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기존 시스템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현저하게 잉카 제국보다 속도가 느렸다는 거예요. 잉카 제국의 리마라는 도시로부터 수도인 쿠스코까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될 때, 스페인의 기마 시스템을 이용하면 12일이 걸렸답니다. 근데 잉카 제국의 이 달리는 도보에서 전령 시스템을 이용하면 3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잉카에서 그 직접 달려서 인간이 다리로 얻어내는 그 시스템의 속도가 말을 달리는 것보다도 무려 4배였다는 얘기인데, 굉장한 그런 뛰어난 그런 체계
경우였다는 생각이 들죠. 잉카 제국에서는 애초에 무슨 상류층에서 어떤 특정한 자리를 얻거나 이런 데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예 달리기에 관한 그런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정도로 달리기가 아주 중시되는 사회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잉카 제국뿐만 아니라 잉카 제국이 있었던 그런 16세기의 유럽 쪽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유럽 쪽에서도 이 정도 시스템은 아니지만 각국마다 다 전령들이 있었고요. 전령들이 이제 달리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전령들을 이제 중부 유럽의 그런 전령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직업은 아무리 오래 해야 뭐 4년, 5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게 몸이 노쇠해지고 힘들어서일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거리를 달려야 할 때는 머리를 빡빡 깎고 머리에다가 그 정보를 새기기도 했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전령들을 활용했다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죠. 하지만 이 전령은 이제 점점점 근대 이후에 또 이제 현대에 가까울수록 이 수송 방식이 발달하고 도로 체계도 갖춰지고 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18세기쯤 이르게 되면 전령이라는 직업 자체가 역사에서 퇴장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달리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그런 체계, 말하자면 현대 스포츠가 이제 도래하는 그런 시기가 생겨나게 되죠. 대략 18세기로부터 19세기 사이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고, 최초의 올림픽이 1896년도에 아테네에서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현대화된 스포츠와 이전에도 달리기 시합을 했으니까, 이런 달리기 시합과 현대화된 그런 육상 경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일까, 변화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기록이라는 요소를 무척이나 중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상 경기를 할 때 특정하게 기록을 재고, 그 기록을 서로 견주어서 남기기도 하고, 또 판별하기도 했다라는 것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의 경우에는 달리기를 해도 기록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몇 명이 뛰었을 때 그 중에 누가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록으로 승부를 냈다라든지, 이것이 뭐 20년 전의 기록을 뛰어넘었다라든지라는 것은 전혀 겨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록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현대 스포츠에 작용하려면 기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럴 텐데, 예를 들면 100m 달리기의 기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00m를 파리에서 재거나 런던에서 재거나 똑같은 길이래야지, 다시 말하면 이 공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고 그것을 잴 수 있는 정확한 측정 기구가 있어야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시간도 재야 되죠. 그러니까 시계가 발달해야 기록을 잴 수 있게 되는데, 시계의 정확도, 그러니까 오차가 하루 종일 시계가 가도 그 오차가 1초 이내로 밖에 나지 않는 그런 정밀한 시계가 만들어진 게 18세기부터고요. 스톱워치가 만들어진 것도 18세기부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화된 스포츠가 맹아의 형태로 시작된 것이 18세기부터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술 발달이나 어떤 산업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기록을 가장 잘 하거나 육상 경기를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당연히 영국이겠죠. 산업혁명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영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현대화된 그런 스포츠, 특히 육상 경기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유명했던 선수들은 상당수가 영국 선수이거나 아니면 소위 영연방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의 선수였다고 하죠. 현대화된 스포츠 이전에는 사실은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면서 일종의 도박이나 게임 같은 것으로 많이 즐겨서 돈을 걸기를 내기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그냥 똑같은 동일선상에 서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달리기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보다 더 많은 경우는 핸디캡을 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걸 글로 읽으면 굉장히 웃긴데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뛰는 그런 선수이고 잘 못 뛰는 선수가 있다면, 잘 뛰는 선수한테는 무거운 장화를 신깁니다. 그리고 못 뛰는 선수는 맨발로 뛰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걸게 하고 승부를 보게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체형이 좋고 마른 선수한테는 작은 아이를 업고 뛰게 합니다. 안고 뛰게 합니다. 그리고 체형이 굉장히 뚱뚱한 선수는 그냥 뛰게 하죠. 그래서 안고 뛰는 뛰어난 선수와 상대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냥 뛰는 선수를 경주하게 한다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뛸 때의 거리를 아예 스타트 라인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뛰는 선수는 30m 앞에서 뛰게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누가 이길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경기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화된 스포츠가 정착이 되고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면서, 말하자면 애초에 달리기 경주는 일종의 서커스 같은 것이고 카니발 같은 것이었다는 건데, 이런 특징들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오로지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을 겨루는, 그것도 현대화된 그런 스포츠의 초기 단계에서는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리즘으로서 올림픽의 정신을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아마추어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사용된 것은 조정 경기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조정 경기는 이제 노를 젓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노를 젓는 것을 취미로 하거나 운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귀족이라거나 소위 영국에서 명명하기로는 이제 신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상류층 사람들인 것인데, 이 사람들은 노를 젓지만 생계를 위해서 젓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노를 져야 되는 뭐 뱃사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그냥 오로지 흥미롭게 거기에 돈을 자기가 직업적인 것하고 무관하게 노를 젓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아마추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계급이라던가 혹은 이런 계층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말일 텐데, 영국에서 스포츠 특히 육상 경기가 발달하게 된 것이 대학가에서 발달했다고 하고요. 아마추어리즘으로 이야기할 때. 영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뭐 예를 들면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런 데서 인맥을 넓히거나 뭐 신체를 단련할 때 달리기 경주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인류 최초의 공식화된 기록이 남아있는 달리기 경주가 바로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라이벌전 달리기였다고 하죠. 1860년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영국에서 달리기가 당시에 얼마나 좀 소위 말하면 이 부자들 혹은 신사들이나 귀족들이 즐기는 그런 고상한 스포츠로 시작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한다는 것은 계급적인 맥락이 원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들이 달리기 시합 같은 것을 했을 때 특정 직업은 배제하기도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직업이 양치기인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많이 걷고 원래 많이 뛰니까 잘 뛰지 않아? 해서 아마추어리즘에 배격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기 달리기를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하게 이것을 아마추어로 할 수 있는 혹은 그렇게 물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신사계층,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던지기 같은 거, 뭐 투포환 같은 것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 멀리 던지기 기술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 대장장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걸 많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한 1980년대가 되기 직전까지는 아마추어리즘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프로 선수는 올림픽에서 뛸 수가 없었고,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프로 활동을 해서 무슨 대회에서 찬조금으로 무슨 상금을 받거나 부상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사후에 메달이 박탈되거나 이런 일들도 올림픽에서 자주 있었죠. 그럴 정도로 아마추어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올림픽을 만든 사람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쿠베르탱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근데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만들기 전에도 이미 대회, 스포츠 대회 이름에 올림픽이 들어가는 대회가 유럽에서만 10번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쿠베르탱의 올림픽, 지금 이 올림픽이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나머지는 이름을 올림픽이라고 붙였어도 그렇게까지 국제화되지 않은 경기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네에서 시작한 1896년의 올림픽은 실제로 굉장히 대규모로 열렸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당시에 통신수단의 발달이나 운송수단의 발달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19세기 말에 어떤 매스미디어가 점점점 발달해가는 그런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신문 같은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리기 경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100m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라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마라톤 경기라는 것 자체는 1896년도에 처음 치러진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쿠베르탱을 비롯한 일군의 프랑스 사람들 혹은 그 올림픽을 처음에 기획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국제적인 경기를 만들고 그 연원을 수천 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던 그 올림피아 그 경기에서 전통을 갖고 왔죠.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에서 있었던 그런 고대 경기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1회의 개최지를 어디서 할까? 당연히 아테네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1회 때가 아테네에서 열렸던 것이고요. 이걸 만든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회 대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전통과 명분을 가지고 올림픽을 시작하게 되는데 브레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브레알이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게 되냐면 옛날 그리스의 어떤 우리가 역사책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전령이라는 존재가 있게 되고 가장 극적인 것으로서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도 알고 있는 거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BC 490년에 페르시아하고 아테나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를 벌였던 곳이 마라톤 평야죠.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수적인 열세를 딛고 아테네 전사자보다 페르시아의 전사자 수가 30배가 더 많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테네가 아주 쾌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령이라고도 하고 전투에 참가한 군인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했고 승전보를 아테네에서 알리는 순간 너무나 급하게 그동안 전력을 다해서 뛰어와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일종의 어떤 정확하게 진위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뛰어온 사람은 필리피데스라는 전설적인 전령이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리피데스가 그렇게 돌아와서 뛰었다라는 것이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실제로 마라톤 전투가 있는 것부터 무려 600년 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후대에 어떻게 더 씌워진 그런 사실일 수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 유명한 사례로부터 아테네에서 이 1회가 열리기도 하고 올림피아랑 관련된 그런 전통을 갖고 오기도 했으니까 이런 마라톤 평야에서 그렇게 달려왔던 극적인 사건을 가져와서 경기를 만들자라고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거리를 재보니까 40km 정도가 되고 그래서 1회 대회에서 40km 정도를 마라톤이라는 마을에서 뛰기 시작해서 아테네 중심가에 있는 특정한 어떤 언덕까지 오게 되는 곳으로 코스를 짜게 돼서 마라톤 경기를 기획하게 됩니다. 쿠베르텍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다고 하는데 1회 대회 개최지인 그리스 사람들이 이 계획을 듣고 열광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역사적인 전통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뜻깊은 행사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1회 대회가 열릴 때 그리스에서는 이 마라톤만큼은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선수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전에도 이 똑같은 코스에서 2번이나 마라톤 대회를 자국 선수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라톤 최초의 경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최초의 기록을 보면 사실은 올림픽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이제 아테네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날 다 선수들이 함께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함께 전날 이동을 했다고 하고 도착을 하니까 이 마라톤 마을의 그 촌장이 너무 기분이 좋죠. 자기네 그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그런 엄청난 행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술과 고기와 뭐 이렇게 안주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로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즐겼다고 하고요, 선수들이. 이 선수가 모두 몇 명이었냐면 18명 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18명 중에 13명이 그리스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5명만 외국 선수였고 외국 선수 5명 중에서도 딱 1명 헝가리 선수 1명만 마라톤 코스만큼 긴 코스를 달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그 우수한 그런 러너 중에 1명은 이제 호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마라톤 뛰기 전날 800m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800m라는 중거리를 뛴 사람이 42.19km, 그때는 40km지만 이걸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라톤 출발을 오후 2시에 했는데 선수들이 뛰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마라톤 코스가 완전히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수많은 어떤 인도 차량들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옆에를 따라다니면서 땀도 닦아주고 하는 그런 도우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술에 실려서 한참 뒤에 의사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상자들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게 되죠. 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승한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역시나. 네, 스피리돈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올림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최초의 마라톤 우승자일 텐데 이 사람은 사실은 달리기를 했을 때 이전에 물론 그 2번 열렸던 대회를 참가했던 그래서 한번 뛰어본 경력은 있지만 당연히 선수는 아니었었고요.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그러니까 계곡 같은 데서 샘물 같은 데서 물을 떠다가 마차에 실어서 아테네로 실어 나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주인공이 하는 일과 비슷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이제 굉장히 힘들게 뛰어서 스타디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마지막에 도착하고 관중들이 열광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가 딴 건 몰라도 마라톤은 꼭 우승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 선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관객석에 있었던 그 그리스의 국왕, 그 다음에 황태자, 왕자 이 2사람이 나와가지고 트랙을 뛸 때 옆에서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그리고 우승을 하게 되었고 열광하는 관중들 앞에서 국왕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스피리돈 루이스가 굉장히 멋지게도 딱 한 가지 소원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는 어차피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조금 더 튼튼한 마차,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것을 잘 끌 수 있는 튼튼한 말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국민적인 영웅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게 총각이어서 수많은 혼담들이 들어왔다고 하고 직업 제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콜릿 회사에서 평생 먹을 수 있는 초콜릿권을 주겠다
라고가 제안을 전부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리돈 루이스는 그 이후로 다시는 마라톤을 뛴 적이 없다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추어리즘이라든지 이런 올림픽에 시작하는 그런 태동의 스포츠 정신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제와 품위를 갖추었던 그런 주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워낙 이야기가 재미있기 때문에 초기 역사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2회, 3회, 4회 이런 초기의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포츠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싶어지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올림픽 초기 역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코스를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되는 파리 대회인데 파리의 그 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골목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에서 이 골목들을 누비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1900년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달릴 때 뭐 갑자기 코너를 돌면 양떼를 만나고 이쪽에서는 소떼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지나면 오토바이가 나오고 차량이 나오고 혹은 보행자랑 부딪히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수많은 선수들이 코스를 잃고 길을 잃었다는 것이고요. 또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한 프랑스의 선수의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마른데 옆에 카페가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 말고 카페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근데 그 카페는 하필이면 맥주밖에 팔지 않는 곳이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잔을 마셨다는 건데요. 맥주 2잔을 마시고 달리다가 뻗었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고요. 파리 올림픽은 사실은 파리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는 올림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박람회랑 같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라는 거대 행사, 지금 보면 그런 행사가 그냥 파리의 국제 박람회의 부속 행사 정도 취급을 받았다는 거고 파리의 시민들도 그냥 그런 행사를 왜 하는지도 잘 몰랐다는 그런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3회 대회가 열렸던 세인트루이스인데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역시 그 해에 국제 박람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 코스 확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목이 너무 마른 상황에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국 3회 대회 마라톤 우승자는 복숭아를 훔쳐먹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데 옆에 지나가는 커플이 경기에는 관심도 없는 어떤 커플이 지나가는데 복숭아를 먹고 있었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복숭아 좀 목이 너무 마르니까 달라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 사람이 복숭아 2개를 훔쳐서 달리면서 먹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죠. 4등한 사람은 사과밭이 근처에서 모여서 사과서리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고 웃기기까지 한 설정인데 이게 불과 100년 전에 제2회, 제3회 대회 했을 때 있었던 해프닝들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그런 초기 역사를 거쳐서 4회 대회가 열린 건 런던인데 런던에서 이 마라톤이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우승자였던 사람이 이탈리아 선수였었는데 이 사람이 스타디움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체력이 고갈이 되어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고 수도 없이 넘어졌다고 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몇 걸음 뛰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타디움에 있었던 이탈리아 관중을 포함한 수많은 그 관객들이 열광적으로 이 선수를 응원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1등으로 골이 나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결승전에 골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금메달이 박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적인 인간 승리였던 현장 같은 것이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이 마라톤이 굉장히 신성시되고 그로부터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4회 대회 때 42.19m가 처음으로 뛰게 되거든요. 42.19km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그 거리 있죠. 42km도 아니고 40km도 아니고. 그 이유는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출발점이 원래 런던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국의 왕세자 비가 우리 아이들한테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 지점을 조금 더 당겨서 근처에 있는 윈저궁의 앞들에서 출발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마라톤 코스를 조금 더 늘린 겁니다. 그렇게 돼서 42.19km였다는 건데 그것이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정확하게 마라톤 코스로 고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그런 후일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초기의 달리기 역사에서는 선수들이 전부 다 백인 1세기였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영국계 쪽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또 이제 우생학적인 견해가 팽배했던 그런 인종차별적인 시대였으니까 흑인들은 달릴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사건들이 20년대, 30년대에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스포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히틀러 코앞에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의 제시 오웬스가 100m, 200m를 포함한
사관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흑인 선수였던 것이죠. 제시 오웬스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육상 단거리를 생각하게 되면 흑인 선수들의 뛰어난 그 달리기 능력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여기에도 편견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당시에도 나왔던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제시 오웬스가 우승하기 한 10여 년 전이 이미 1920년대에도 나름 조금 유명한 그런 흑인 선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영국 선수였던 해리 에드워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이미 1920년대에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본인이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나서 한 얘기인데, 자, 여태까지 우리 흑인들은 춤을 굉장히 잘 추거나 누구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라는 판에 박은 그런 상투적인 말들을 들어왔다. 지금부터는 흑인들은 모두 다가 달리기를 아주 빨리 할 수 있거나 아주 높이 뛸 수 있다라는 상투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또 듣겠지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920년대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을 책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단거리에서 흑인들이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번엔 백인들을 포함한 그런 인종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런 연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거리만큼은 흑인들이 열등해서 결코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거리는 오래 뛰다 보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장거리를 뛰기에 적당한 근육 체계라던가 근육 구조라던가 아니면 힘들 때 그것을 버텨내면서 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지력 같은 것이 흑인에겐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거리만큼은 백인이 흑인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차별적인 견해가 있었죠. 근데 이 견해조차도 5, 60년대가 되면 깨지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그런데 뭐 케냐라든지 에티오피아에서 뛰어난 장거리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무슨 초등학교 때 보았던 책들 중에 뭐 스포츠의 영웅들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1챕터로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바로 아베베 비킬라라는 선수였는데, 아베베 비킬라라는 에티오피아 선수가 아프리카 흑인으로는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그것도 마라톤 금메달을 따게 되죠. 더군다나 이 아베베 비킬라는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책에도 1장 챕터의 제목이 맨발의 아베베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베베가 맨발로 뛰었고 그 당시 서양인들이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사회이면서 아프리카이기도 한 에티오피아 선수이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아베베라는 선수가 워낙 그 흑인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체격 조건 이런 것이 좋으니까 나중 생각으로는 그냥 산에서 좀 양 좀 치다가 내려와서 달렸는데 1등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아베베 비킬라가 양측의 출신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군인이었었고요. 군인 상황에서 이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것인데, 당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마라톤 선수들을 포함한 장거리 선수들을 국가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이 장거리,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같은 데서 집중해서 국가적인 어떤 과제로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가 됐을 때 이 계획이 쉽게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해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 상황에서 이 계획을 폐지하려고 하죠. 근데 에티오피아의 적십자 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핀란드 출신의 스웨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달리기 경력도 있고 또 코칭 경력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서 황제를 찾아갑니다. 에티오피아에. 그래서 설득을 해서 다시 나라에서 60년 올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백인이었던 스웨덴 코치, 그 다음에 그 백성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아베베 비킬라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훈련을 하긴 한 다음에 말하자면 비밀 병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로마 올림픽에서 아베베 비킬라가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우승하게 되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케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케냐는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에티오피아하고 달리 1963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달리기라는 것 자체가 케냐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통합 과제가 되죠. 물론 케냐의 선수들을 키워낸 것은 주로 이제 영국 쪽의 코치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백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기록들 같은 것, 거기에다가 현지의 어떤 그런 뛰어난 그런 달리기 선수들의 어떤 재능들이 겹쳐져서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편견들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속에서 육상의 역사에서도
정착이 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 경기가 점점점 전문화되고 올림픽이 정착되고 이러면서 또 육상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러닝 슈즈를 만드는 회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920년대에 독일에 이제 그런 회사가 나오게 되는데 두 명의 형제가 신발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신발을 잘 만들기도 하고 또 그로부터 한 세기 전에 구디어라는 사람이 이제 고무라는 것이 사실은 열에도 약하고 상대적으로 추위에도 약해서 이 온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타이어 중에 구디어라는 타이어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인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고무가 발달하니까 신발도 발달하게 되고 19세기 말이 되면 러닝 슈즈 전용 그 신발들이 나오게 되고 1920년대가 되면 독일에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형제인 기업가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사업 수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당시 기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달리기 선수들한테 신발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뛰기 위해서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누린다거나 국제적인 어떤 연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큰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관련해서 활동을 해서 알리게 되는 그런 방식을 써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항상 성공하면 형제들끼리라도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헤어져서 각각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형제의 이름이 뭐냐? 형의 이름은 아디 다슬러고요. 동생의 이름은 루디 다슬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돌프 다슬러인데 아돌프를 줄여서 아디라고 말해서 다 아디 다슬러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자기 회사를 만들어야 될 때 아디 다슬러라는 이름에서 갖고 와서 유추하시는 것처럼 아디 다스를 만들게 되죠. 그럼 동생인 루디 다슬러는 어떻게 되느냐? 푸마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신 회사일 텐데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회사로서 세계를 풍미하는 것이 바로 이 형제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이키일 텐데 나이키는 그보다 훨씬 더 뒤쪽입니다. 필립 나이트라는 사람이 달리기 선수 출신이기도 했는데 60년대에서 일본에서 이제 운동화를 떼어다 팔기 시작한 것이 유래이고요. 그러다가 70년대가 되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나이키 로고를 붙여서 심지어는 회사 이름을 블루 리본이라는 회사로부터 나이키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판매하면서 급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1980년이 되면 아디다스를 누르고 세계 최고의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그런 운동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 80년대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나이키 선풍이 엄청났는데요. 저희 집은 나이키를 살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어서 저는 나이스를 신었습니다. 농담 같지만 실제로 그랬었고 한국에 수많은 짝퉁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이스라는 신발이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쨌건 한국에서도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나이키 신발을 신는 것이 어떤 열풍처럼 불어닥쳤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선수랑 장기 계약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게 되고 심지어는 당시에 나이키는 지금까지도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직원을 채용할 때 흡연자면 채용을 안 했다고 하고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채용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이키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소비자들에게서 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것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지금 애플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이키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러면 이 육상 경기는 그렇다 치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것일 텐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건강 유지하고 이런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일반인들의 달리기 열풍, 조깅 열풍이 생겨나게 됩니다. 1960년도 로마 올림픽 당시에 뉴질랜드가 육상 부문에서 800m에서도 우승을 하게 되고 5000m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뉴질랜드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국가적인 어떤 자긍심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일군의 어떤 은퇴했던 사업가 서너 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당시의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심장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은 달리기를 하는 것을 절대 금물이라고 치부했던 시대였고 심장병이 있으면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마라 라는 처방을 내리기도 했던 시대라고 하죠. 근데 심장도 근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심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견해가 당시에 뉴질랜드에도 생겨나기 시작했었고 이 세 명의 은퇴한 사업가들이 달리기를 취미로 하면서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인 어떤 견해들까지 붙여지게 되고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열풍을 일으키면서 뉴질랜드 전역을 휩쓸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 달리기를 이름을 조깅이라고 처음 부르게 되죠. 조깅이라는 말 자체는 영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쓰던 말이긴 한데 그렇게 폭넓게 쓰는 말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또 지금 같은 그런 현대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을 조깅이라고 말하는 건 뉴질랜드가 최초였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뉴질랜드의 조깅 열풍이 그로부터 한 10여 년 사이에 미국을 휩쓸게 되죠. 미국에서 우리 생각하면 지금 미국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시 풍경이기도 한데요. 제가 본 책의 통계에 따르면 60년대 말에 미국의 그 조깅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나는 70년대 말이 되면 2,70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그런 조깅 열풍이 미국을 휩쓸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비치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이라든지 뭐 앨리스 쿠퍼라든지 뭐 린다 론스테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조깅을 하고 나서 내가 마약에 관한 그 중독을 치유하게 되었다, 막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급격하게 확산되는 계기를 맞게 되죠. 70년대 말부터는 미국에서 유행한 것은 유럽에서도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유럽 전역을 또 휩쓸게 되고, 그 유럽은 아시아까지 오게 되어서 전 세계적인 조깅 열풍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으로 이 달리기를 즐기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합니다. 달리기라는 운동이 주는 어떤 기본적인 굉장히 큰 그런 공감과 감동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달리기를 소재로 한 영화도 정말 많은데요. 이 분야에서 약간 이제 고전처럼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된 그런 두 편의 작품들,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작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불의 전차.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보다도 주제곡이 더 유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불의 전차라는 작품, 그리고 또 아마도 달리기 영화로 가장 유명한 것은 포레스트 검프가 아닐까 싶은데, 이 두 편의 영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